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8월 22일 10시 20분 정도가 됐네요. 네, 오늘은 조금 자료 준비하고 찾아보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9시나 8시 반쯤에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걸렸는데요. 아무튼 오늘의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볼 거는 우상의 황혼 36절이고요. 우리 비도덕주의자들이 덕에 해를 입히는가? 아나키스트들이 영주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만큼이나 해를 입히지 않는다. 군주들이 저격당한 후에라야 비로소 아나키스트들이 다시 왕좌에 확실히 앉게 된다. 교훈, 도덕을 저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인데요. 네, 오늘도 생각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멈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바로 해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문장부터 볼게요. 우리 비도덕주의자들이 덕에 해를 입히는가? 라고 했는데, 네, 비도덕주의자들, 그러니까 니체를 말하겠죠. 도덕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덕에 해를 입히냐 했을 때, 뒷문장을 보면은 해를 입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해를 입히지 않는지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다음 문장부터 볼게요. 예. 아나키스트들이 영주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만큼이나 해를 입히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나키스트는 무정부주의자를 말하죠. 근데 무정부주의자들은 대체로 지금 정부가 있을 때 무정부를 외치기 때문에 반정부주의라고도 볼 수 있어요.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고 저는 봤어요. 아나키스트들이라는 게 이제 불만을 가지고 뭔가 깽판을 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어떤 절대 권력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니체의 교리를 파괴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잘 없어요. 아나키스트라는 표현도 잘 안 쓰고 무정부라는 것도 잘 안 써요. 또 아나키 상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또 이제 혼란스러운 상태, 뭐 남발되는 상태, 뭐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나키스트가 명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나마 찾은 게 이제 우상의 왕은 어느 반시대적 인간의 편력, 거기에서 그리스도교인과 아나키스트라는 절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첫 줄에 나오는데, 일단 아나키스트는요, 사회의 쇠퇴계층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예, 쇠퇴된 계층, 이제 사회에서 주류가 아닌 계층을 이제 대변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 아나키스트를 또 데카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표현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의로운 분노는 뭔가 어떤 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분노죠. 불의에 대항하는 분노,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정의 평등권을 요청한다면 왜 요청하냐? 그가 교양의 결여에 의해 강제되었다. 그러니까 교양, 상식적이지 못한 문제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뭔가 불이익을 보거나 불편을 보거나 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런 법이나 정의, 평등권을 요청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 내에서 비합리적이고 올바르지 못한 불편, 불만을 갖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아나키스트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불만을 가진 사람, 기존 체제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야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반체제주의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아나키스트, 반체제주의자들의 존재는 영주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않는다라고 하냐? 왜 해를 입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은 일단 이 사회라는 거는 아무리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사회의 역할,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권위라고 해야 되려나? 아무튼 그런 그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하죠. 예를 들면은 뭐 몰락한 뭐 왕 가문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왕족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뭐 순수혈통이냐 뭐 적통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게 논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뭐 위치라든가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징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그 지위나 이런 상징성에 대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 기준을 놓고서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아나키스트들이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체제의 중심, 체제의 사람들이 체제의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체제를 유지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아나키스트들은 체제 전복을 쉽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 영주를 중심으로 세계 사회의 질서는 이제 영주 중심으로 단단히 굳어져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리더를 할 것이냐 했을 때 그래도 명망 있는 가문, 그 다음에 왕족이었던 사람, 이 사람을 시키는 게 낫지 뭐 별개의 상인을 왕족으로 시켜버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왕으로 두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쟤도 왕인데 나도 하지, 이런 일들이 생겨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왕의 후계가 맞다, 모두가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를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체제 전복이 쉽지 않다, 이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나키스트들, 뭐 반체제주의자, 기존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체제 전복은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아나키스트들은 뭐 체제 전복도 못하고 뭐 해를 끼칠 수가 없다, 그냥 그 사람들의 체제를 유지시킬 수밖에 없다, 이거고, 도덕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면 도덕이 구축한 체제를 반도덕주의자들이 어떻게 없앨 수는 없다, 이거예요. 없앨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적어 놓는 게 안 까먹어. 이 도덕의 체계를 반도덕주의자들이 해를 끼칠 수 없다. 비도덕주의자긴 한데 반도덕주의자라고, 비도덕주의자라고 할게요, 그냥. 비도덕주의자들이 해를 끼칠 수 없더라. 이렇게 이 색깔 말고 색깔을 바꿔 놓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군주들이 저격당한 후에라야 비로소 아나키스트들이 다시 왕좌에 확실히 앉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제 이상해집니다, 내용이. 군주들이 저격을 당해요. 뭔가 총을 맞아요. 총을 맞으면은 아나키스트들이 다시 왕좌에 확실히 앉게 된다라고 합니다. 군주들이 이제 저격당한 후니까 이제 뭔가 이제 통치 지배를 할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상황이 됐을 때 아나키스트들이 다시 왕좌에 앉게 된다. 해를 끼칠 수 없지만 왕들이 저격당하면, 체제의 중심에 있는 이들이 저격당하면 아나키스트들한테 기회가 올 거다 라는 얘기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시 왕좌에 앉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나키스트들이 왕좌를 앉았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나키스트들은 지금 보면은 사회의 쇠퇴계층을 말하잖아요. 사회의 쇠퇴계층이 왕좌에 앉았던 적이 있었다?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애매해서 이제 찾아봤어요. 영어랑 독일어를 찾아봤는데 이제 왕좌라고 할까요? 군주라고 할까요? 군주라고 할게요. 군주. 보게 되면은 군주들이 총에 맞은 후 그들은 왕좌에 안전하게, 확실하게 다시 앉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을 지금 이 그들은이라는 표현을 이 책세상에서는 아나키스트를 지칭한다고 본 것 같아요. 왜냐면 군주들이 저격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저격당한 자리를 누군가 차지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금 반대되는, 저격할 만한 사람은 아나키스트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아나키스트를 여기다 대입한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는 군주들이 총에 맞은 후 그들은 왕좌에 안전하게 확실하게 다시 앉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뭐냐 이건데, 다시 앉는 거니까 군주라고 보는 게 좀 더 낫다, 이거죠. 군주라고 보는 게, 잠깐만요, 마우스 포인트가 안 보이네요. 마우스 포인트 이제 보이겠습니다. 군주들이 다시 앉는 게 더 논리적으로 맞다.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 이거죠. 군주들이 총에는 맞았는데 죽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봐야 조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군주들이 저격당했다면은 죽었다는 건데 아나키스트들이 왕이 될 수 있을까 해보면은 아무리 지금 군주가 죽었다 하더라도 제 군주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아나키스트만 있는 건 아닌데 그들이 왕좌를 앉을 수 있을까? 저격만 당했는데 뭔가 체제 전복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군주 한 명만 총에 맞은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아나키스트들이 왕좌에 앉는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군주들이 왕좌에 다시 앉는다. 확실하게. 이거죠.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총에 맞았는데 확실하게 앉는다? 이게 이제 좀 이상한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볼게요. 일단 총에 맞았다라는 부분부터 보면은 총 맞을 짓을 했다 이거예요. 예, 총 맞을 짓을 했으니까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총을 맞았겠죠. 예, 뭔가 불만을 샀으니까. 예, 뭔가 불만을 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불만을 샀다는 거고 총에 맞았다면 총 맞을 짓을 이제 안 하려고 하겠죠.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만을 가지는 것을 해소시키려고 하겠죠. 예, 해소시키려고 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군주들이 총에 맞고 다시 왕좌에 앉는다면은 총 맞을 짓을 안 하고서 이제 없애고 총 맞을 짓을 했던 거를 아예 다 없애버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맞을 그런 상태가 된 채로 앉으려고 하겠죠. 왜냐면 또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군주들이 이제 총을 한번 맞았으면은 이제 그제서 다시 앉을 때는 이제 이제 총 맞을 짓은 다시는 안 하는 왕으로서 앉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없어질 테니까 이제 좀 왕으로서 인정받으면서 확실한 왕으로서 왕좌에 앉게 되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도덕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해보면은 지금 도덕을 놓고 보면은 도덕을 잠깐만요 왜 안 올라가지? 예. 도덕의 체계를 이제 비도덕주의자들이 이제 해를 끼칠 수 없다고 했는데 도덕은 저격당한 후에 이제 그들의 왕좌에 좀 더 확실하게 앉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여기서 볼 텐데 지금 도덕이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도덕은 저격당할 거예요. 저격해야 되겠죠. 근데 도덕이 이제 총을 맞으면은 이제 총 맞을 짓을 안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덕의 총 맞을 짓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도덕이 총 맞을 짓, 니체가 매번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그다음에 본성을 중시하지 않고 교리만 따르게 하고 있다. 이거 총 맞을 짓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도덕이 지금 개성을 중시하지 않고 본성을 중시하지 않고 교리만 따르게 하니까 이거 잘못됐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총 맞을 짓을 이제 니체가 계속 도덕한테 총을 쏘는 거죠. 도덕한테 탕탕탕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덕은 총을 맞았으니까 어떻게 변하냐? 이제 개성을 중시하고 본성을 중시하고 교리도 적절히 따르게 하고 그러면서 질서를 유지하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개성과 본성을 존중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도덕으로 거듭나게 한다 이거예요. 예, 니체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니체는 지금 내가 도덕에다 총을 쏘고 있는데 그거 왜 쏘냐? 지금 내가 도덕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쏜다. 지금 도덕 너무 개판이다. 나 여기에 대한 너무 불만이 있다. 개성과 본성을 왜 존중하지 않냐? 질서만 유지하고 개성과 본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다. 영 아니다. 난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도덕을 좀 더 개량화하기 위한 도덕을 개량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도덕을 개량화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니체는 도덕에게 총을 쏘고 있다. 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 비도덕주의, 도덕에 대한 비판은 도덕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요. 지금 니체는 교리와 진리를 싫어한다고 제가 누차 말했습니다. 이 교리와 진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인간의 본성, 개성에 맞는 적절한 교리
그런 아니면은 뭐 이건 제가 잘못했네요. 예, 인간의 본성과 개성에 맞는 교리나 이런 것, 진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죠. 사람을 일률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무개성화 시켜버리니까 인간의 행복에 이를 수 없게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문제니까 나는 싫어한다 라고 한 거예요, 니체는. 근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난 도덕을, 교리와 진리를 싫어하고 이러는 거는 도덕을 개선하기 위한 거야. 지금 보게 되면은 교리, 이 교리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좀 일률적으로 만드는, 획일적으로 만드는 진리, 이거를 개선하려고 지금 난 노력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니체는 교리와 진리를 싫어한다고 했지만 무개성화, 그 다음에 본능 무시, 본성 무시하는 교리와 진리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교리와 진리는 어떻냐 라고 해봤을 때 개성을 존중하고 교리 그 다음에 본성을 존중하는 교리와 진리, 이건 어떻냐? 이거는 긍정한다는 얘기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니체는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은 진리가 있다고?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교리는 따를 만한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니체는 어떤 입장이냐면 그 내부적인 입장, 내면적인 속에 숨겨진 입장은 뭐냐면 개성을 존중하고 본성을 존중한다면 교리와 진리는 나는 긍정할 거야 이거예요. 진리를 부정하고 있다라고만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니체라고 한다면은 절대에 대한 반대를 하거나 이런 거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절대,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획일, 뭐 그 다음에 교조, 그 다음에 뭐 개성 무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극반대의 입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개성도 존중하고 인간 자체를 존중하는, 인간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상황 따라 이제 올바름을 찾아내는 그런 절대, 획일, 교조, 이런 거는 어떻다? 긍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니체가 이제 뭐 너무나 인간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교리라던가 관습이라던가 도덕의 부조리함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좀 더 나은 인식, 좀 더 나은 행동법, 이런 것들을 언급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건 결국에는 또다시 교리가 되고 또다시 관습이 되고 또다시 도덕이 됩니다. 니체가 만든 교리, 니체가 만든 관습, 니체가 만든 도덕, 니체가 만든 행동 강령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니체는 이 교리, 관습, 도덕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교리, 관습, 도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니체가 뭐 지금 절대라던가 교조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완전히 지금 뭐 부정한다, 절대란 없다라고만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조를 부시는, 구조주의를 타파하는, 기존의 구조주의를 부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부시고 나서 남는 거는 새로운 구조이기 때문에 니체는 진리를 완전히 부정한 적도 없고 교리를 완전히 부정한 것도 없고 잘못된 진리, 잘못된 교리를 부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얘기가 길어지긴 했는데요. 니체라는 인물은 결과적으로 도덕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도덕이 더 나은 방향, 좀 더 새로운 논리,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런 도덕을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좀 얘기가 길어져서 어쩔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